19,000원짜리 사이폰 커피를 파는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아, 커피 맛은 정말 예술인데 메뉴판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그건 맞죠? 네, 맞아요. 그 스테오라는 카페 말이죠. 예전 같으면 이 사장님은 수백만 원을 주고 기획자나 앱 개발자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불친절한 메뉴판을 계속 고집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렇죠.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이제 메뉴판 사진 딱 한 장, 그리고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불평만 있으면 불과 20분 만에 완벽하게 작동하는 주문용 아이패드 앱이 탄생합니다. 와, 포딩은 단 한 줄도 직접 하지 않고 말이죠. 네네, 단 한 줄도요. 여러분, 우리가 AI한테 뭐 날씨를 묻거나 농담이나 시키면서 신기해하던 시절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심층 분석, 그 핵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핏죽이는 AI 전쟁의 최종 승자를 찾는 거군요. 맞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의 격돌 속에서 과연 최후의 웃는 자는 누가 될 것인가? 오늘 저희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이걸 한번 제대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료 탐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요. 훨씬 더 깊은 이야기죠. 네. 지금 AI 시장은 우리가 알던 그 단순한 검색이나 대화형 챗봇의 영역을 훌쩍 넘어섰거든요.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행동까지 완수하는 이른바 에이전틱 AI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에이전틱 AI요?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여러 전문가들의 강연이나 리서치 데이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 바로 이겁니다. 기술의 형태가 바뀌면서 이 시장을 장악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룰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장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말씀이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스테오 카페 사례랑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사실 앱이 만들어졌다는 그 결과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이었나요? 그 과정이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그냥 메뉴 특징이 잘 보이게 해주고 사장님 한마디 넣을 공간 만들어주고 나중에 수정하기 쉽게 사이트맵 구조까지 잘 짜줘 이렇게 그냥 구구절절 말로 지시한 게 전부잖아요. 네,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불평하듯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20분 뒤에 관리자 페이지에다가 비밀번호 설정 그리고 심지어 장바구니 할인 계산 기능까지 다 포함된 완전한 HTML 기반 앱이 똑딱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정확히 어떻게 이 작업을 처리한 겁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 과정에서 클로드는 단순한 코드 생성기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지시사항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스스로 작업을 분할하고 병렬 처리를 기획했어요. 스스로 기획을 한다고요? 네, 클로드는 백그라운드에서 세 개의 독립적인 에이전트 팀을 스스로 짰습니다. 두 팀은 커피 원두의 특성이랑 이미지를 리서치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나머지 한 팀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앱의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구조를 짜는 개발 역할을 맡은 거죠. 잠깐만요. 스스로 세 개의 팀을 구성했다고요?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충돌 없이 가능한 건가요? 보통 우리가 AI한테 너무 복잡한 지시를 한꺼번에 내리면 막 맥락을 잃어버리거나 할루시네이션에 빠져서 엉뚱한 결과물을 내놓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에이전트의 핵심 역량인 컨텍스트 윈도우 처리 방식, 그리고 툴 유스 기능 덕분입니다. 툴 유즈요? 네, 클라우드는 전체 프로젝트의 목표를 하나의 큰 틀로 유지하면서 각 서브 에이전트한테는 딱 필요한 만큼의 정보와 권한만 잘라내서 할당합니다. 아, 권한을 분리하는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리서치 팀한테는 코딩 권한을 아예 안 주고 반대로 개발팀한테는 리서치 과정의 노이즈를 배제한 채 구조 설계만 딱 맡기는 식이죠. 이건 마치 숙련된 프로젝트 매니저가 업무를 분배하고 취합하는 과정을 코드 레벨에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한 겁니다. 사용자가 의도만 던져주면 끝까지 책임지고 만들어내는 것. 업계에서는 이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와, 바이브 코딩. 듣고 보니까 제 머릿속에 약간 경고등이 하나 껴지네요. 이건 예전에 우리가 도서관 사서한테 커피에 관한 책 좀 찾아주세요 하던 챗봇 시대에서 아예 기획자, 개발자, 리서처로 구성된 전문가 팀을 통째로 제 방에 고용하는 시대로 넘어간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돈을 받고 이런 소프트웨어나 앱을 만들어주던 B2B 회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일즈포스나 젠데스크 같은 그런 거대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그냥 망하게 되는 구조 아닌가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 위기감을 아주 직접적이고 무시무시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스포칼립스, 즉 소프트웨어의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와, 사스포칼립스요? 세상에. 네. 예전에는 기업들이 CRM, 재무, 법무, 마케팅 소프트웨어를 각각 따로 비싸게 구독해서 썼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요. 그런데 클로드 포 워크 같은 기업용 에이전트 모델을 보면 그 안에 이미 이런 기능들이 플러그인 형태로 싹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굳이 비싼 구독료 내고 무겁고 어려운 소프트웨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클로드한테 시키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클로드한테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만 딱 주면 그냥 이번 달 매출 데이터 분석해서 다음 분기 마케팅 전략 문서로 뽑아줘. 이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 소프트웨어의 종말이라. 근데 단순한 코딩이나 마케팅 문서 작업은 그렇다 쳐도 아주 고도의 규제가 따르는 전문 영역은 어떨까요? 자료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법률 플러그인 사례가 있던데 저는 솔직히 기업이 AI한테 법률 개혁서 검토를 통째로 맡긴다는 게 책임 소재 측면에서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물론 최종적인 법적 책임이야 인간이 지겠지만 실무 현장의 판도는 이미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자료에 등장한 일화를 보면 한 기업이 사내 변호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급하게 클로드한테 계약서 검토를 통째로 맡깁니다. 진짜 급했나 보네요. 네, 그런데 클로드가 내놓은 결과물이 단순히 문법 교정이나 요약 수준이 아니었어요. 계약서의 각 조항을 철저히 분석해서 빨강, 노랑, 초록으로 리스크를 아예 분류해버렸습니다. 빨강은 회사에 치명적이니 절대 수정해야 함, 노랑은 협상 요망, 초록은 수용 가능, 이렇게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럼요. 심지어 빨강과 노랑 조항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제안할 구체적인 대체 문구까지 전문적인 법률용어로 싹 다 작성해서 제시했습니다. 와, 그냥 이거 위험합니다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쳐서 보내세요 하고 답안지 가서 다 써준다는 거잖아요. 틀에 걸려서 수백만 원을 청구할 그 B2B 업무의 기반을 클로디가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법전을 다 외우고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단순히 방대한 법률 문서를 암기한 게 아닙니다. 클로드는 해당 기업의 과거 계약서 데이터, 그리고 불리한 조항의 패턴을 컨텍스트로 학습해서 현재의 새로운 계약서와 대조 분석을 수행하는 그 고도의 추론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클로드가 사무실과 코딩, 그러니까 B2B라는 이 디지털 비즈니스 세계의 규칙을 지금 어떻게 박살내고 있는지 확실히 알겠네요. 네. 디지털 비즈니스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강자가 된 거죠. 하지만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디지털 공간에서 제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우리 인간은 물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자료를 꼼꼼히 읽다 보니까 결국 이 사이버 공간을 넘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 세계, 즉 물리적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궁극적인 최종 승자가 될 거라는 분석이 꽤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구글의 무서운 반격이 시작된다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그냥 글을 쓰고 코딩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AI, 이걸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피지컬 AI요? 네, 기존의 텍스트 기반 거대 언어 모델들은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사과를 책상 위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하고 물어보면 그냥 바닥에 떨어집니다 라는 텍스트 인과관계만 출력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 있는 글자들을 확률적으로 조합해서 뱉어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최근 발표한 지니3 모델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다르죠? 똑같이 질문하면 사과가 떨어지는 영상을 뚝딱 만들어주나요? 단순히 그럴싸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걸 넘어섭니다. 사과가 바닥에 부딪혔을 때의 충격량, 사과 조각이 어느 방향으로 튀는지, 심지어 사과즙이 어떻게 흩뿌려지는지 같은 물리적인 인과관계까지 정확하게 예측해냅니다. 세상에 사과즙이 튀는 것까지요? 네, 이건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중력, 가속도, 질량 같은 물리법칙을 AI가 스스로 내재화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텍스트나 2D 이미지만 처리하던 그 언어 모델이 중력이나 가속도 같은 복잡한 물리법칙을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죠? 구글 개발자들이 따로 물리학 교과서를 통째로 코딩해서 떠먹여준 건 아닐 텐데요. 당연히 물리학 교과서를 주입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다음 프레임 예측이라는 기술에 있어요. 지니 3 같은 모델은 방대한 비디오 영상을 픽셀 단위로 쪼개서 학습합니다. 비디오 영상을 쪼개서요? 네, 영상의 현재 프레임을 보고 0.1초 뒤에 다음 프레임을 예측하도록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수백만 개의 영상을 보면서 다음 프레임을 정확히 맞추려면 이 AI 내부의 신경망은 필연적으로 질량, 중력, 속도라는 보이지 않는 변수를 수학적으로 도출해내야만 합니다. 아,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AI 스스로 세상의 물리법칙을 역산해낸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월드 모델을 구축한다고 표현하죠. 월드 모델. 와, 이 대목에서 저는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구글이 2006년에 유튜브를 17억 달러에 인수한 게 지금 이 시점에 얼마나 엄청난 신의 한 수로 작용하고 있는지 깨닫고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구글의 가장 큰 무기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거죠. 피지컬 AI를 훈련시키려면 결국 현실 세계의 무수한 데이터가 필수적이잖아요? 테슬라는 실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서 주행 데이터를 죽어라 모으고 있고, 엔비디아는 코시모스 같은 가상의 물리 시뮬레이션 환경을 막 억지로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있는데, 구글은 그럴 필요가 아예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상 환경이 필요가 없죠.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무한대에 가까운 현실의 변수를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자발적으로 그것도 무료로 올려주고 있으니까요. 요리하는 영상, 스포츠, 자동차 사고 영상, 심지어 아기가 걷다가 넘어지는 그런 일상까지. 이 모든 게 구글 AI가 물리법칙을 배우는 완벽하고 무한한 교재가 되는 거네요. 바로 그 데이터의 해자가 구글의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입니다. 유튜브가 가진 현실 세계 비디오 데이터 양은 전 세계 어떤 기업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구글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히 똑똑한 챗봇 하나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떤 큰 그림이죠? 과거 스마트폰 시대에 구글이 어떻게 시장을 장악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직접 스마트폰 기기를 팔아서 돈을 번 게 아닙니다.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전 세계 제조사한테 무료로 쫙 풀어서 모바일 생태계 그 자체를 지배했잖아요. 아, 안드로이드 전략. 네, 피지컬 AI 시대에도 완벽히 동일한 전략입니다. 전 세계 로봇 제조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드웨어 껍데기랑 모터는 너희가 만들어라. 우리는 로봇이 세상을 이해하고 움직이게 하는 뇌, 즉 로봇 OS를 제공하겠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네요. 텍스트 기반의 기존 AI들은 방에 틀어박혀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책으로만 운전을 배운 사람인 반면 구글의 피지컬 AI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십억 시간 동안 보면서 날씨, 돌발 상황, 보행자의 움직임 같은 현실의 모든 물리적 변수를 완벽히 깨우친 베테랑 운전기사가 되는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게임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자료를 보니까 구글이 이런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뿐만 아니라 AI를 돌리는 반도체 칩인 TPU를 자체 개발하면서 생태계 전체를 통제하려는 이른바 풀스택에 엄청나게 집착한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냥 엔비디아 칩 사서 쓰면 편할 겐데 굳이 왜 그렇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걸까요? 그건 구글이 안드로이드 초기 시절에 겪었던 아주 뼈아픈 흑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처음 개발해서 배포할 때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한 원천 특허 기술을 일부를 운영체제 안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MS의 기술을요? 네, 그 대가가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에서 삼성이나 HTC 같은 회사의 안드로이드 폰이 한 대 팔릴 때마다 구글과 제조사들은 MS한테 로열티로 기기당 약 $5 가까운 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와, $5요. 구글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뒤집어졌겠네요. 생태계를 넓히려고 자기들이 개발비 쓰고 무료로 마케팅하면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뒤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MS가 통행세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챙겨갔다는 거잖아요. 죄주는 구글이 넘고 돈은 MS가 번다의 완벽한 예시네요. 맞습니다. 그 굴욕적인 경험이 구글 최고 경영진들한테 엄청난 트라우마자 교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컴퓨팅 시대에는 절대 남의 원천 기술이나 남의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겠다. 이런 뼈저린 결단을 내린 거죠. 아, 그래서 자체 칩을 만드는 거군요. 네. 그것이 지금 구글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자체 AI 반도체인 TPU를 개발하고 유튜브 데이터와 제미나이 언어 모델, 지니의 피지컬 AI, 그리고 안드로이드 생태계까지 이 모든 걸 수직 계열화해서 통제하려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누구에게도 통행세를 내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통행세를 걷는 완벽한 제국을 건설하려는 거죠. 야, 결국 디지털 B2B 시장을 먹어치우는 클로드의 에이전트 능력, 그리고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과 OS 패권을 싹 다 장악하려는 구글의 풀스택 전략이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죠. 기술이나 비전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시장에서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과금 생태계를 지배하는 자가 진짜 승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비즈니스니까요. 제가 자료에서 한국 소비자들의 결제 데이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한국에서만 AI 유료 결제액이 월 84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 거대한 시장 대체 누가 돈을 벌고 있는 겁니까? 한국 시장의 결제 트렌드는 현재 글로벌 AI 시장의 판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직소판입니다. 흥미롭게도요, 대중적인 인식과 실제 지갑이 열리는 결제 데이터 사이에는 꽤 큰 괴리가 있어요. 어떤 괴리죠? 챗 GPT는 여전히 이름값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1위지만 결제액 성장률 지표를 보면 전월 대비 0.3% 수준에 그치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정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대중의 호기심으로 정점을 딱 찍은 이후에 실질적인 비즈니스 도구로서의 추가 확장은 생각보다 더디다는 뜻이죠. 아, 호기심 장사는 끝났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그 빈자리를 무섭게 파고들면서 실질적으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제미나이와 클로드입니다. 아까 저희가 다뤘던 클로드의 그 무시무시한 B2B 에이전트 능력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군요. 자료 지표 중에 특히 제 눈에 띄었던 게 클로드의 N+1 지표였어요. 무려 80%에 육박한다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수치인가요? N+1 지표란 쉽게 말해서 재구매율 또는 잔존율을 의미합니다. 이번 달에 유료 구독을 한 사람이 다음 달에도 해지하지 않고 기꺼이 돈을 내는 비율이 80%라는 건데 이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정말 경이적인 수치거든요. 80%면 거의 이탈이 없는 거네요? 네, 그냥 호기심에 한 번 결제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앞서 저희가 얘기한 완벽한 코딩 능력이나 문서 분석, 업무 자동화 기능 덕분에 사용자의 본업에 아주 깊숙이 연동되었다는 뜻입니다. B2B 업무용으로 클로드를 자신의 팀원으로 채용한 사람들은 이제 이 도구 없이는 예전의 그 느린 업무 속도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구독을 절대 끊지 못하는 겁니다. 싹 정리가 되네요. 챗 GPT는 처음 AI를 접하는 사람들이 가볍게 글도 쓰고 아이디어도 얻는 범용적인 B2C의 대명사로 남고 있고요. 반면에 클로드는 비즈니스와 코딩에 특화되어서 직장인들의 지갑을 탈탈 터는 B2B의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기본 인프라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강력한 실시간 비서로 포지셔닝하고 있고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각자의 영토가 확실해지고 있죠. 이렇게 뚜렷한 3강 체제로 나뉘어가고 있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삼국지처럼 이 세 개의 세력이 각자의 영역을 단단히 구축한 채 천하 삼분지계로 쿤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걸 다 집어삼키는 어떤 하나의 최종 형태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AI 기술 발전의 9번째 단계이자 궁극적인 형태라고 불리는 에이전틱 AI 연합체, 즉 A2A 개념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A2A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말인가?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사용자가 지금처럼 각기 다른 앱이나 플랫폼에 일일이 접속할 필요가 아예 없어진다고 예측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디바이스에는 여러분의 취향과 개인정보를 완벽히 통제하는 메인 클라이언트 AI, 즉 나만의 수석 비서 딱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수석 비서 하나만요? 네, 그리고 이 비서가 나의 필요에 따라서 법률 전문 AI, 의료 전문 AI, 쇼핑 전문 AI들이랑 직접 통신하고 협상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생태계. 그게 바로 A2A입니다. 아, 제가 앞서 했던 비유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A2A라는 건 결국 집을 지을 때 제가 일일이 배관공, 전기기사, 목수를 찾아다니면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총괄하는 건축 소장, 즉 메인 비서 AI 한 명만 고용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소장이 알아서 최고의 배관공 AI를 섭외하고 작업 지시를 내리고 심지어 제 계좌에서 돈까지 지불해서 완벽한 화장실을 완성해 놓는다는 개념입니까? 아니, AI들끼리 서로 외주를 주고 결제까지 알아서 한다고요? 아주 정확하고 무서운 비유입니다. 하지만 배관공과 전기기사가 서로 대화하고 돈을 주고받으려면 필연적으로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공통의 언어와 거래의 규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마쿠에서 가장 치열하고 피 튀기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바로 이 통신 규약을 선점하는 싸움입니다. 아, 잠깐만요. 통신규약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MCP라는 단어가 계속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I들끼리 주고받는 여권이나 화폐 같은 그런 개념인 건가요? 맞습니다. MCP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로 서로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AI들이 안전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외교적 규약입니다. 외교적 규약이요? 네. 지금 엔트로픽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이 이 표준을 선점하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MCP 같은 프로토콜의 표준을 장악하고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뛰어노는 거래 플랫폼 그 자체를 지배하는 기업이 결국 최종 승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 플랫폼을 장악하는 자가 다 먹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수석 비서가 하청 AI한테 돈을 지불할 때마다 수수료를 꼬박꼬박 떼어갈 수 있는 생태계. 그래서 아마도 구글이나 애플처럼 전 세계 수십억 대의 하드웨어 단말기와 OS를 이미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A2A 생태계의 최종 패권을 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거시적인 판의 변화를 읽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도 지금 엄청난 베팅을 하고 있는 거군요. 자료에 보니까 SK텔레콤이 엔트로픽, 즉 클로드에 무려 1,30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는데 그 지분 가치가 지금 엄청나게 폭등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주 성공적인 투자였죠. 또 한편으로는 이 수많은 AI들이 서로 대화하고 현실 세계의 비디오를 분석하고 물리법칙을 계상하려면 정말 무지막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나 전력 인프라, 전선 회사들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이 현실적인 팩트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비록 AI 소프트웨어 패권이나 플랫폼의 큰 판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짜고 있지만 그 거대한 판이 무너지지 않도록 밑에서 굳건히 떠받치는 하드웨어 인프라의 핵심 동력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깊게 얽혀 있다는 그 구조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자, 이제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방대한 자료를 통해 추적해본 AI 시장의 패권 전쟁은 단순히 누가 시를 더 감동적으로 쓰느냐, 누가 코드를 조금 더 빨리 짜느냐, 이런 단계를 이미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네, 게임의 차원이 달라졌죠. 클로드처럼 복잡한 업무를 스스로 기획하고 끝까지 완수해내는 에이전트의 등장, 그리고 구글처럼 유튜브에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집어삼켜서 현실 세계의 물리법칙과 로봇의 뇌를 장악하려는 풀스택 전략, 이 두 가지가 현재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축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출근하셨을 때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수많은 에이전트 중 누구를 나의 팀으로 고용해서 본업의 효율을 8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의존성의 문제도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의존성의 문제요? 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매일 식료품을 사고 생필품을 주문하기 위해서 쿠팡 같은 거대한 물류 생태계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 현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없으면 일상이 안 돌아가죠. 그렇죠. 만약 그 플랫폼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나 수수료를 폭등시킨다면 수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일상은 즉각적으로 마비될 겁니다. AI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특정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메인 에이전트가 우리 삶의 일정을 싹 관리하고 비즈니스 지출을 대신 결정하는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 독점적인 생태계가 우리에게 미칠 거대한 영향력에 대해 우리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내 스마트폰에 있는 메인 비서 AI가 다른 전문 AI들과 스스로 외주 계약을 맺고 내 카드로 결제를 하며 내 통장의 자산을 알아서 운용하는 완벽한 A2A 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 압도적인 편리함의 이면에서 과연 우리 삶의 진정한 통제권은 맨 처음 목표를 지시한 나 자신에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수많은 AI들이 대화하는 규칙인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그들이 뛰어노는 생태계의 판을 소유한 저 거대한 빅테크 기업에게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걸까요? 이 서늘하면서도 무척이나 흥미로운 질문을 이번 주말 내내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